우리가 흔히 사회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든 게 인간관계라고 말하죠. 무엇보다도 관계에 있어서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이고요. 주로 갈등을 겪거나 서운한 일이 생기는 관계는 내가 마음을 준 사람들, 그만큼 가까운 사람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상대와 나의 의사소통 방식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되돌아보게도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상대가 어떤 마음인 거지? 알고 싶을 때도 많죠. 자, 그래서 오늘 초대석 시간 이렇게 인간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한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관계가 어려운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진정한 관계 회복과 치유를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 오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상담 심리사이시죠. 연세대 미래융합연구원의 이헌주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또 뵙습니다. 네. 다시 불러주셔서 영광이고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셨죠? 네. 네, 두 번째 만남이라 그런가 이 스튜디오가 교수님 것 같습니다. 네. 편안해 보이십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 약간 파란색 계열을 좋아하는데 이 지금 다 벽이 사실 파란색이어서 편안합니다. 제가 오늘 시작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 간의 관계, 인간 관계 이런 건 참 힘든 것 같다. 네. 왜 이렇게 힘들까요? 사실 인간관계가 힘든 이유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나 있습니까? 네. 첫 번째는 상대가 정말 좀 힘들게 하는 사람일 수 있죠. 그러니까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저번에도 얘기했었던 소시오패스나 아니면 뭐 나르시스트 같은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좀 기본적으로 심리적인 어떤 브레이크가 없는 거예요. 자기는 어떻게 뭔가 솔직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거의 막 상대방에게 막 칼을 주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러니까 맞아. 막 그분하고 얘기하면 막 칼에 찔리니까 엄청나게 아픈 거죠.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맞아요. 그분이 소시오패스까지는 아닌데 왜 이렇게 아프게 하지? 이런 분들이 계시죠. 맞아. 솔직함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네. 너무 아프죠. 그렇죠. 얘기하다 보면. 맞아.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아무도 문제가 없다. 근데 왜 이렇게 힘드냐? 그러면 이제 거울을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신이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무의식적으로든 의식적으로든 자신 안에 칼이 있는 경우들도 있죠. 근데 아마도 이 라디오를 청취하시는 분들은 이 두 번째 유형과는 가장 거리가 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요? 왜냐하면 보통 자신이 문제이신 분들은 이런 걸 안 들으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르시스트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본인이 나르시스트인 거를 전혀 몰라요. 네, 전혀 모릅니다. 그게 특징이고요. 그래서 아마 자신을 성찰할 수 있고 나한테도 이런 모습이 있나 이렇게 좀 생각해 보시는 분들은 오히려 이 두 번째 유형, 자신이 막 칼을 갖고 상대방을 굉장히 힘들게 하는 사람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첫 번째나 두 번째보다 가장 큰 거는 세 번째입니다. 어떤 건가요? 괜찮은 사람들인데 서로 만나게 되면서 뭔가 이상하게 엮이게 되면서 둘 사이에 어떤 불안의 진폭이 생기는 경우. 왜 우리 부부관계에서 보면 한 명 한 명은 그렇게 나쁜 사람들이 아닌데 괜찮은 사람들인데 둘이 만나서 막 그림자가 엄청나게 증폭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있죠.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서로에게 있는 사람은 누구나 빛과 그림자가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있는 빛을 조금 더 처음에는 보다가 이제 연애라고 하는 초기에는 그림자가 어떤 면에서는 좀 더 출몰하게 되고 그 그림자에 오히려 좀 포커스되고 그 부분이 많은 싸움과 갈등을 일으키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하죠. 세 번째가 어찌 보면 진짜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 어떤 관계보다도 가까운 사람들끼리 문제가 일어나는 게 그 세 번째 유형인 맞습니다. 것 같아요. 또 네. 상처가 제일 큰 것도 세 번째 유형인 네. 것 같고요. 저는 가까운 관계에서 가장 공감 가는 말 중에 하나가 서운하다라는 네. 단어거든요. 네. 가까운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기대감. 네. 그러니까 저 사람한테 기대하는 게 없으면 내가 서운할 일도 없잖아요. 네. 근데 기대를 하기 때문에 서운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나요?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제 어깨를 툭 치고 가요. 그래서 뭐지 하고 딱 봤는데 그 사람이 막 저를 째려보면서 막 저한테 뭐라고 막 하는 거예요. 똑바로 보고 다녀 막 이러는 거예요. 싸워야죠. 근데 그분이 눈이 이렇게 딱 보니까 약간 제가 이렇게 대할 분이 아니에요. 지금 술을 지금 한 3병 정도 드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 분이면 그냥 가지. 그것도 구태요. 물론 이제 싸울 만한 사람한테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냥 자기 길 간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일을 겪을 수 있잖아요. 살다 보면. 근데 그 일 때문에 내가 막 1년 동안 힘들고 막 2년의 트라우마가 되고 그러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가까운 사람은 작은 말 한마디에 어떤 평생 동안 상처가 되기도 하죠. 예를 들어서 내가 평생 엄마한테 잘했고
엄마에게 내가 인정받고 싶었고 그랬는데 그래서 내가 엄마를 다 모시고 엄마를 내가 다 경제적으로도 또 실제로 심리적으로도 막 돌본 거예요. 근데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나는 너를 사랑한 적이 없다. 난 사실 널 사랑한 적이 없어. 넌 내 짐이야. 그만 좀 와. 약간 이런 이야기를 하고 돌아가시면 그게 진짜 마음의 상처가 되죠. 그럼요. 그럼요. 그거는 어머니가 돌아가시도 그거는 거의 풀리지 않는 상처가 될 수도 있죠. 그럼요. 그래서 가까운 관계는 훨씬 더 상처가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리고 그림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림자 안에는 크게 두 축이 있는데 하나가 바로 불안이고요. 또 하나가 상처입니다. 이 불안이라고 하는 토대 또 상처라고 하는 토대도 가까운 관계에서 훨씬 더 크게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방금과 같은 그런 예시는 상상도 하고 싶지 않은, 딱 듣자마자 뭔가 울컥해지는 그런 얘기네요. 네. 일단은 오늘 이야기를 나누면서 가까운 사람 사이에서 있을 수 있는 어떤 관계 맺음, 인간관계, 그리고 어떻게 해야지 더 잘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들 오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 내가 어떤 마음일까를 아는 것도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데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교수님께서 관계를 맺는 방식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서 가장 중심에 있는 게 의사소통이다 네. 라는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네. 의사소통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를 하신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우리 마음이라는 거는 눈으로 보이지 않잖아요. 음.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마음이라는 것을 알려고 한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하겠죠. 증거. 예를 들어서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아주 유능한 탐정이라면 어떤 절도 사건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내가 어렴풋하게 봐서 감으로 이렇게 누군가를 찍어서 막 그 사람 추적하고 막 수사하지 않겠죠. 오히려 아주 유력한 탐정이라면 오히려 여유를 가지고 아주 깊은 숙고를 가지고 범인의 어떤 흔적, 어떤 면에서는 그 범행을 했었던 장소라든지 또 그런 걸 당했던 어떤 사람의 인간관계라든지 그런 요소를 아주 면밀하게 조사해 볼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함으로써 그 범인의 발걸음을 내가 가늠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마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만약에 40살이다. 그럼 40년의 역사를 가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유력한 흔적이 있습니다. 그 흔적을 패턴이라고 말하고요. 그 패턴은 크게 네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생각의 패턴, 두 번째는 감정의 패턴, 세 번째는 행동의 패턴, 네 번째는 대인관계를 맺는 패턴이에요. 그리고 이 중에서 의사소통은 이 네 가지를 다 포함하기도 하지만 관계를 맺는 패턴에 가장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서 의사소통의 패턴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대략 가늠이 되고 내 마음도 가늠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번에 최근에 저서를 하나 내셨는데 너와 내가 그토록 힘들었던 이유, 관계 심리학에게 묻다. 라는 저서를 출간을 하셨고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시는 분들은 아마 지금 교수님 옆에 저서가 나와 있는 것도 보이실 겁니다. 이 저서를 통해서도 아마 만나보실 거예요. 책을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아실 텐데 의사소통의 패턴이라는 게 있다라는 방금 설명을 해주셨고 그 네. 패턴이 5가지로 나뉜다. 라는 이야기를 주셨어요. 네. 일단은 5가지가 뭔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요? 일단은 이 의사소통에 대해서 우리 많은 청취자분들께서 이제 상당히 이게 역사적으로 좀 굉장히 좀 깊은 어떤 토대를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부분이 그냥 단순하게 나오는 현상이라기보다는 네. 실제로 상담이라는 것은 크게 개인 상담과 부부 및 가족 상담과 집단 상담으로 나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프로이트라든지 아니면 미움받을 용기를 쓴 그 이제 저자가 항상 지향하는 알프레드 아들러라든지 뭐 칼 융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다 개인 상담에 조금 더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부부 및 가족 상담도 하나의 세계관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 중에서 한 축이 부부 가족 상담의 아버지라고까지 일컬어지는 머레이 보엔이라는 분이 계시고 또 어머니라고까지 일컬어지는 버지니어 사티어라는 분이 계세요. 임상에서 거의 천재라고 불리시는 분인데 그 사티어가 이야기한 의사소통의 유형의 5가지라고 하는 것을 좀 추려서 이 책에는 많이 수록해놨습니다. 첫 번째는 회유형, 두 번째는 비난형, 세 번째는 초이성형, 네 번째는 산만형, 5번째는 일치형 이렇게 5가지로 나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의사소통의 5가지 유형. 일단은 이름 자체에서 풍겨지는 어떤 느낌이 있긴 한데 하나하나 좀 알아봐야 될 것 같고 내가 어떤 유형인지도 알아볼 수 있습니까? 간단한 테스트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간단한 테스트도 있고 제 책에는 보통 이제 이런 유형은 보통 이제 표준화된 검사를 하기보다는 임상가들이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리고 그 사람의 행동이라든지 몸짓이라든지 뭐 음주라든지 이런 걸 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더 중요한 건 이 사람의 관계를 어떤 식으로 맺는지를 면밀하게 관찰하는 것을 통해서 의사소통의 유형들을 어느 정도 넌지시 바라보기도 하는데 그러한 임상가들의 숙련된 임상가들의 좋은 질문들을 좀 독자분들이 실제로 해볼 수 있게끔 이 책에는 잘 수록이 되어 있고요. 꼭 그렇지 않는다 하더라도 말투로도 좀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먼저 회유형으로 본다면 네.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첫 번째가 아무거나예요. 아무거나. 네. 밥 먹으러 갈 때도 항상 난 아무거나. 네, 네, 아무거나. 아무거나가 거의 템플릿처럼 나오시는 분이에요. 뭐 먹을래? 아무거나. 이거 어떤 거 하시겠어요? 이거 업무 분장 어떻게 할까요? 저는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항상 이게 아무거나가 아닌데 계속 아무거나를 얘기하는 경우. 전 괜찮아요. 네. 그렇죠. 맞아. 그것도 있죠. 괜찮겠어요? 그러면 괜찮아요. 그래서 두 번째가 괜찮아요고요. 이걸 연결하면 아무거나 괜찮아요. 이것이 두 가지 단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회유형이 바로 착한 아이 컴플렉스의 원형인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러네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왜 자신의 주장을 펼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한테 맞춰주는 데 익숙할까요? 사실 회유형이신 분들은 어느 유형보다도 관계적인 욕구가 큰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아나운서님 사실 인간관계를 잘한다라는 건 우리가 인생에서 되게 중요한 게 일의 성공과 관계의 성공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두 가지 축을 다 잡을 수 있는 게 인간관계 잘하는 거거든요. 일에서 성과도 나고 사람의 마음도 잡을 수 있고 사람과 교감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거를 정서지능이라고 하는데 이 정서지능이라는 잠재태가 굉장히 강하신 분들이 사실 회유형들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표정이라든지 분위기 같은 거를 딱 보면서도 저 사람이 어떤 생각과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는지를 긴밀하게 아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철광석이 철이 아니듯이 금강석이 금이 아니듯이 재련 과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잠재태가 현실태가 되려면 그만한 훈련과 좋은 환경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없다 보니까 내가 다른 사람의 시선을 보면서 다 이 사람의 감정과 생각이 느껴진다는 점이 오히려 시너지로 나는 게 아니라 내 욕구와 감정과 생각은 숨기고 타인의 욕구와 감정과 생각대로 따라가는 패턴을 갖게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어찌 보면 거절을 당하는 거나 문제가 일어나는 거를 좀 두려워하는 사람일 수도 있겠어요. 갈등을 그렇죠. 좀 두려워하는. 그렇죠. 그리고 그런 지점에는 실제로 겪었었던 많은 어떤 거절에 대한 상처가 도사리고 있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초등학교 때 칠공주였어요. 친구들끼리. 근데 자기는 지금도 모임 있을 때 이렇게 홀수만 있으면 자기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게 유래를 보면은 그 칠공주가 있는데 항상 무슨 운동을 하거나 아니 무슨 뭐 소풍을 가거나 할 때 그렇죠. 둘이 앉고 나는 맨날 혼자 앉았었거든요. 근데 거기 버스에서 이제 다른 애들은 둘씩 앉는데 나는 혼자 앉으니까 아우 여기 넓어서 좋다. 편안하게 가시는 분들은 회유형하고 아주 거리가 멀다. 회유형들은 거기서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물론 겉으로는 뭐 노래 부르고 뭐 신나게 다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안에는 깊은 거절감의 어떤 상처들이 도사리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인간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회유형인 사람과 관계를 맺는다. 혹은 내가 회유형이다. 그럼 이런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어떤 점을 좀 유의하면 좋을까요? 먼저 회유형이신 분들을 우리가 만날 때는 항상 주의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분들이 진짜 괜찮아서 괜찮다고 하시는 분들은 회유형에 속하지 않거든요. 근데 회유형이신 분들은 안 괜찮은데 자꾸 괜찮다고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아무거나 괜찮다고 해서 그래 그냥 아무거나 괜찮나 보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지 않는 게 중요하고요. 이분들이 막 다 밥도 사고 막 커피도 사고 막 이래요. 돈이 많나 보다 이분들은. 시간이 많나 보네. 뭐 레포트도 한다면 자기가 다 한다고 그러고 어떻게 했어요? 그럼 그냥 했어요. 금방. 뭐 이렇게 해서 이분들은 뭐 타자가 빠른가? 이렇게 가시는 게 아니라 그 무수한 애씀의 노력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를 좀 면밀하게 알아주고 배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내가 회유형이신 분들은 내가 말하지 않으면 가족도 몰라요. 내 생각과 내 감정을 얘기하지 않으면 타인은 그걸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자기를 넌지시라도 유연하게라도 어떤 면에서는 다정하게라도 표현해보는 연습이 매우 필요하다.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욕구를 표현한다고 해서 결코 나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회유형인 분들이 모여서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런 건 것 같아요. 내가 고맙다는 말 듣자고 한 건 아닌데 막상 고맙다고 안 하니까 되게 서운한 거 알아? 이렇게 자기들끼리. 네. 그러니까 인정을 받고 싶어서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인정을 해주면 참 좋겠다라는 욕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관계를 할 때는 자신이 희생을 하면서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할 때 그냥 그거는 희생하면서 한 걸로 치면은 괜찮은데 너무 희생을 하게 되면 항상 대가를 바라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꼭 물질적이거나 그런 게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고맙다는 말 한마디, 인정, 이런 수용,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할 수 있는데 생각보다 그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인색한 경우가 많아요. 많죠. 예. 자, 첫 번째 유형, 이 회유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두 번째 의사소통 방식이 비난형이라고 네. 하셨어요. 이건 어떤 유형인가요? 비난형은 회유형과 완전히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회유형들은 나는 뭔가 틀렸고 저 사람이 무슨 뜻이 있을 거야. 왜 우리 아나운서님 무슨 옛날에 왜 쿵푸 영화 같은 거 보면 무슨 무술 배우러 갔는데 자꾸 무슨 물만 길러오라고 그러고 막 일만 시키고 막 장작대고 막 그러잖아요. 알고 봤더니 그게 다 뜻이 있잖아요. 그렇죠. 막 나중에 다 그게 무슨 발차기로 나오고 그쵸. 막 술을 왜 먹으랬지? 내력을 키우는 일이었죠. 그렇죠. 근데 그건 영화고요. 예. 그냥 사실은 이렇게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은 손해를 보면서 무슨 뜻이 있을 거예요. 근데 뜻이 없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직장 관계 안에서도 보면은 직원 10명 있으면 10분의 1씩 하는 게 아니거든요. 더 많은 일을 하면서 항상 저 사람 무슨 뜻이 있을 거야. 내가 지금까지 내 이미지가 괜찮았는데 여기서 내 말하면 뭔가 다 무너지는 거 아닐까? 이런 토대가 회의형이라면 비난형은 정반대예요. 나는 옳고 당신은 틀리다.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배적인 감정은 화죠. 짜증. 그래서 내가 옳고 당신은 틀리니까 당신을 지적해야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당신이 문제니까 당신이 변화돼야 그렇죠. 이게 화목이 되고 괜찮아지는 거니까. 그래서 어법 중에 너라는 표현이 많아요. 너가 많습니다. 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걸 연결해 볼까요? 비난과 비교의 말투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네. 너, 두 번째 도대체. 도대체 다음에 좋은 말이 나오는 걸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그렇죠. 항상 뭔 일을 찾는. 그렇죠. 세 번째는 누구는. 비교의 말투죠. 그래서 연결해 보면은 야, 넌 도대체 왜 그러는 거냐, 너 도대체. 아니 누구 닮았니? 아니 네 친구 현수는 그렇게 해가지고 그 다 그렇게 했다더라. 아니 도대체 뭐가 문제야 너는? 엄마. 네. 그렇죠. 네. 근데 이런 사람들은 보면 비난형인 사람들은 보면 본인은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잘 비난하고 지적하는데 네. 누군가가 자신을 지적하거나 비난하는 걸 잘 못 참더라고요. 아 맞아요. 네. 사실 이분들은 누구보다도 이제 비난과 짜증과 예민이 크신 분들이지만은 사실 어떤 사람보다도 비난받는 걸 가장 두려워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못 견딥니다. 누가 이렇게 비난하면 그거를 바로 튕겨내죠.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인간관계에서 이제 정말 안 좋은 조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난형과 비난형이 만나서 아주 중요한 친구나 연인이나 가족이나 부부가 되고 이러면은 참 힘들죠. 이 둘 사이의 갈등의 폭이 엄청나게 커질 수 있다는 그렇죠. 겁니다. 서로 비난하고 그 비난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지적을 하지만 네. 서로가 싫어하고. 네. 그러네요. 네. 그럼 이들을 만났다. 네. 의사소통에서 조심해야 될 거는 뭔가요? 상대의 지적이나 비난을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건가요? 일단은 인간관계라는 게 참 어떻게 보면 어렵고 쉬운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관계라고 하는 것은 상대가 옳다는 토대에서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상대가 틀렸다고 내가 여기는 순간 난 상대하고 대화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대화는 토론이 아닙니다. 그래서 비난형이신 분들은 내가 옳고 너는 틀렸다고 말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하고 있으면은 너가 틀렸어 이렇게 가요 보통. 맞아요, 비난형이고 맞아요. 아니어도. 맞아요. 근데 이분들에게 사실은 대화할 수 있는 지점, 손절할 게 아니라면 손절하기 쉽지 않을 수 있잖아요. 뭐 회사든지 직장이든지 그쵸. 가족이든지. 그러니까 이분들하고 대화하려면은 그냥 타당화가 중요합니다. 타당화. 네. 이분들의 분노의 감정을 그냥 타당화해 주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어법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예를 들자면 맞아요. 이런 표현을 쓰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 당신 때문에 되게 화났거든.
나 당신 때문에 엄청 열받았어. 나는 뭐 화 안 났는 줄 알아. 이러면 이제 둘이서 완전히 이제 거의 뭐 난리 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나 당신한테 화났거든. 맞아, 당신 화났구나. 이러는 거예요. 그래, 내가 화났지. 내가 이래 화났지. 그 서운할만 하지. 좀 더 들어봐도 돼, 내가? 그러면은 화나는 거에서부터 화나는 이유에 대해서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소위 강한 분노는 그만큼의 상처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난형은 소시오패스와는 관련이 없고요. 그런 감별 진단이 들어가 있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비난형이라고 하는 지점은 그만한 아주 강한 상처를 품고 있고 그분들의 강한 비난은 그만큼의 이해를 받고 싶은 호소일 수 있다. 그래서 화나는 것에서부터 화나는 이유로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 이 사람들과 교집합할 수 있는 하나의 지점이 형성된다. 틈이 생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렇군요. 쉽지 않네요. 네. 네, 정말 쉽지 않네요. 그 사람들과 정말 손절할 게 아니라면 정말 받아들이고 이 사람과의 인간관계를 맺어야 한다면 이러한 네. 방법이 있다. 네. 자, 그러면 의사소통의 5가지 유형, 초이성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유형인 건가요? 이거 뭐 이름을 들어서는 잘 모르겠어요. 네, 초이성형, 슈퍼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슈퍼인데 이성이 되게 강조돼 있대요. 마음은 크게 볼 때 생각과 감정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감정은 약간 물 같은 애들이거든요. 흐르는. 근데 어떻게 보면 초이성형은 그 감정이라는 걸 댐으로 막아놓고 아주 차가운 댐으로 막아놓고 어떤 면에서는 사고로 이야기하는 이성적으로 얘기하는 그러니까 감정이 잘 흐르지 않는 네. 약간 로봇 같고 차가운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T네요, T. T하고도 좀 가까울 수는 있겠지만 더 좀 차이가 있는 것은 뭐냐면 T는 어쨌든 사고가 우선시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고가 먼저 나오는 사람을 말하는 거고 여기서 나오는 이제 초이성형은 감정을 아예 억압한 사람들. 그러니까 애써 감정을 이렇게 항상 가두려고 하시는 분들, 댐이 무너지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초이성형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나니까 뭔가 자꾸만 자기는 합리적이어야 되고 뭔가 자꾸 판단을 해야 되고 이런 사람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CEO분들? 네. 이런 분들이 약간 이렇지 않나요? 사실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초이성형들은 보통 내면의 완벽주의들이 있어서 사실 성공하는 지점으로 많이 올라가기도 하고요. 학점도 좋고 스펙도 좋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자신 안에서도 항상 이성적으로 나도 올바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굉장히 성공하고 괜찮고 자기는 그냥 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도 그러한 정장이라든지 아니면 사회적 지위라고 하는 곳에 숨겨져 있는 외로움은 가장 큰 사람이다. 일적인 관계는 많은데 사적인 관계가 거의 없는 그런 관계가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렇군요. 그러면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친밀하게 다가가는 게 쉽지가 않겠어요. 의외로 그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바로 근데 그 지점이에요. 친밀하게 다가가는 거. 네, 사실 얼음을 녹이려면 우리가 라디에이터 좀 켜야 되잖아요. 햇빛을 보면은 얼음이 네. 사실은 이게 좀 사르르 녹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따뜻하게 접촉해 보는 거, 따뜻하게 어떤 면에서 교감할 수 있는 거. 제가 책에는 헤아림의 언어라는 표현을 썼는데 사실 초이성형에게 다가갈 때 매우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따뜻함이 그렇군요. 얼음을 녹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렇죠. 원래 햇빛이 바람을 이기잖아요. 맞습니다. 자, 4번째 의사소통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책 속에서 가장 단어와 뭔가 이해가 잘 안 됐던 것이 산만형이었어요. 네. 산만형 무슨 뜻일까 하고 봤는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의사소통의 유형 산만형. 사실 산만형은 이런 거예요. 가장 이 4가지 의사소통, 회유형, 비난형, 초이성형, 산만형 중에서 좀 가장 심각하다라고 보는 게 사실은 산만형이에요. 그래요? 그 산만형들은 페르소나가 굉장히 강하신 분들. 그러니까 만약 여기 우리 이제 아나운서님하고 여기서 우리가 이제 공동체에 있는데 우리가 막 지금 갈등과 불안 속에 있어요. 그럼 회유형은 막 비위를 맞추면서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더 잘할게요. 그래, 내가 더 희생할게요. 이런 식의 그 말투를 항상 보일 수 있고. 그렇죠. 비난형은 자기가 잘못한 거여도 왜 그러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본인이 그러셨잖아요. 제가 언제요? 막 이러면서 싸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초이성형은 이제 그런 갈등이 있으면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났다가 나중에 가셔서 다 분석해주고 평가해줘서 누가 잘못이 6대 4냐 7대 3이냐 이런 거 보통 이제 해주시는 분들일 수 있고 산만형은 거기서 갑자기 불안하잖아요. 싸우면. 그럼 그 불안이 누구보다도 큰 유형일 수 있어서 굉장히 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요. 원숭이 엉덩이는 빨갛고 빨가면 사과다. 사과는 맛있다. 이 말이 자꾸 이렇게 돌아가는 이유는 어떤 면에서 이 사람은 하나의 주제에 포커스해서 들어갈 수 있는 힘이 굉장히 떨어지는. 피에로가 웃고 있다고 해서 웃고 있는 게 아니듯 이 사람은 강한 불안의 진폭이 커서
그것을 가리기 위한 어떤 면에서는 가면을 자꾸 쓰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제가 오늘 화장하고 왔더니 저희 특송 PD님이 저한테 가면수 같다 그랬는데 갑자기 웃고 있지만 웃고 있는 것이 아닌 사람. 그러니까 자신의 감정을 자꾸 숨기고 다른 감정인 것처럼 연기를 하는? 맞습니다. 연기가 생활화되어 있고요. 이분들이 그렇게 해서 연기를 다 하다가 자신만의 공간으로 철수했을 때 자신의 공간으로 들어갔을 때 그 웃기고 막 재밌어 보이고 발랄해 보이고 하는 그런 표정들은 사라지고요. 그 안에는 어떤 구멍이 하나 생기는데 그 밑으로 뭔가 빨려들을 것 같은 작은 구멍의 이름을 공허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깊은 공허가 상당히 많으신 분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왜 노래 중에 내가 웃는 게 아니야 라고 표현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연기를 하고 불안을 해서 감추려고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방송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꽤 있어요. 네. 특히나 다른 사람을 웃게 하는 직업을 가지신 개그맨 분들이나 네. 그리고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하시는 네. 어떤 집단에서 다른 사람들이 항상 저 사람만 있으면 분위기 진짜 좋아 하는 네. 사람들 같은 경우에 그런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자신의 솔직한 어떤 감정, 솔직한 기분 이런 것들을 잘 못 드러내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어떤 작품 하나를 끝내고 나서 다 마치고 이제 뭐 쫑파티까지 하고 집에 오게 되면 이제 화장을 싹 지우고 나면 자신의 민낯이 나오잖아요. 그랬을 때 나는 누구지? 그러니까 나는 다른 사람을 자꾸 연기하고 있었잖아요. 그럴 때 드는 어떤 우울감, 침울함, 절망감 이런 것이 있죠. 자아라고 하는 토대에서 본다면 자아가 100이면 우리가 어느 점에서는 굉장히 풍부하게 자아를 사용하면서 쓰는 게 필요한데 이분들은 하나의 아주 작은 지점, 하나의 1이라고 하는 부분을 굉장히 팽창시켜서 가면을 쓰고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어떻게 맨날 즐거워요. 우리가 지금은 TV로 이렇게 개그맨들이라든지 웃기는 분들을 막 재밌게 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보면서 저분들은 참 행복하게 사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분들의 삶을 우리가 면밀하게 본다면 삶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순간들을 같이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들은 사실은 이 사람 즐겁게 살겠네. 별 문제 없게 살겠네. 그건 우리의 오해일 수 있고 그쵸. 그분의 담겨져 있는 슬픔이 굉장히 숨겨져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왜 한 술자리에서 개그맨 누구를 만나서 어떤 분이 그러셨대잖아요. 웃겨봐 이랬대잖아요. 네. 굉장히 큰 신뢰죠. 예. 그렇죠. 공인이라는 것만으로. 네. 어찌 보면은 산만형은 겉으로 볼 때는 유쾌하고 재밌을 것 같지만 오히려 그 안에 불안함, 외로움, 공허함 이런 것들이 좀 큰 사람들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이런 사람들하고 의사소통을 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필요할까요? 이 사람이 진짜 감정을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사실은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요. 원숭이가 되게 아파가지고 되게 빨갰거든요. 원숭이 엉덩이가. 그래서 사과고요. 사과는 맛있어요. 이러면서 계속 따라갈 때 그래서 맛있으면 뭐예요? 바나나요.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아까 그 사람이 상처가 있었던 그 지점 바로 거기를 못 들어가서 빨가면 사과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잠깐만요. 그렇게 하고요. 아까 원숭이가 많이 아팠다고 그랬는데 그게 어떤 점에서 그랬던 거예요? 라고 해서 멈춰서 조금 더 깊이 있게 그 사람을 만나는 지점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왜냐면 거기가 아파서 사실은 딴 데로 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럴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렇군요. 상대방의 감정을 좀 읽는 눈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의사소통이라는 게 참 쉽지가 않네요. 네. 마지막 의사소통 유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봐야 됩니다. 5가지라고 했고요. 일치형입니다. 왠지 가장 느낌이 좋습니다. 네. 네. 앞에 있는 자존감이 낮은 4가지의 유형이라고 사티어는 이제 얘기한 것이 바로 회유형, 비난형, 초이성형, 산만형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마지막인 일치형이 바로 자존감이 높은 유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거는 소위 우리 곳곳의 사회에도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이 속에 있는 것과 겉이 대략 일치되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관계할 때 몇 가지 대화법은 좀 어려운 게 사실은 대화는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속마음이 그렇지 않으면 사실 관계는 더 어려워지잖아요. 언젠가 마음이라는 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일치형과는 왜 우리가 관계를 잘 맺을 수 있냐면 관계는 본질상 무슨 뭐 100m 달리기라기보다는 천천히 걷는 산책과 같고 마라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분들은 좀 투명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자신의 감정과 생각과 욕구를 조금 속에 있는 것과 겉이 일치되니까 이 사람하고는 어느 정도 신뢰관계와 안전하고 여유로움을 조금 느낄 수 있는 토대가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약간 다른 듯하면서도 또 같다고 오해할 수 있는 게 비난형하고 살짝 비슷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비난형인 사람이 나는 일치형이야라고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은 게 네.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뭔가 불만이 있을 때 나는 뒤에서 저 사람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게 아니라 난 앞에서 네.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야. 앞에서 얘기하잖아. 네. 뒤에서 저 사람 욕하는 게 아니라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사실요, 그 의사소통 유형은 스펙트럼이기 때문에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라요. 이 사실 테스트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여러 가지가 중첩돼서 나와요. 그래서 일치형이 나오면서도 비난형이 같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아나운서님한테 어떤 친구가 아니 그렇게 너 그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너 그렇게 얘기하면 다 싫어해. 너 그 선 넘은 거야. 너 진짜 조심해.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아나운서님 무조건 손절하나요, 그분을? 그렇진 않죠. 그렇지 않죠. 네. 사실 더 중요한 거는 뭐 그냥 괜찮아, 참 잘했어 이렇게 말하는 립 서비스 같은 친구보다 말은 이렇게 거칠게 하지만 속의 의도가 나를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나를 걱정하긴 하는데 의사소통이 좀 세신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비난형과 일정이 같이 나올 수도 있는데 사실 본질상으로 보면 비난형과 일정은 좀 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분노, 짜증, 예민 이런 건 겉감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상대방에게 향하는 감정, 분노, 내가 짜증나서 너 때문에 예민해, 너 때문에 내가 화났어 이런 부분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그 겉감정을 나누는 것도 필요하긴 하겠지만 그보다 밑에 감정, 속감정을 가까운 사람과 나눌 수 있는 게 일치형에 좀 더 가깝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왔는데 당신이 나를 쳐다도 안 보니까 내가 완전 무시받은 것 같아. 당신 진짜 나 무시하는 거 아니야? 이 말은 어떻게 보면 비난형의 말투일 수 있겠지만은 오히려 일정에 가까운 말투는 내가 왔는데 당신이 뭔가 등을 보이고 날 쳐다보지 않는 것 같아서 나 좀 서글펐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이게 일정에 좀 더 가까운 용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렇죠. 5가지 유형, 의사소통에는 이렇게 크게 봤을 때 5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상대의 마음을 이해하고 교감을 하면서 더 나은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 5가지 유형에서 어떤 거에 속하는지, 그리고 또 내가 인간관계를 나누고 싶은 상대방은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를 좀 면밀히 살피면서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다른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힘든 분들에게 당부의 말씀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한 20초 남아 있습니다. 네, From A to B라고 하잖아요. 변화라고 하는 건 A에서 B잖아요. 자신의 의사소통을 알고 상대의 의사소통을 알고 교감을 형성하는 거. 우리는 빛과 그림자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신의 그림자 안에 있는 불안과 상처를 보담을 때 그 안에 있는 곳에서 빛이 비춰질 때 새싹이 돋아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나도 그림자가 있다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빛만 있는 사람이야. 상대의 그림자 이거를 내가 꼭 이렇게 비춰줘야 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나의 그림자도 있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상대의 그림자도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의사소통의 어떤 시작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잘 들었습니다. 상담학자이자 상담 심리사인 이현주 교수와 함께 깊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